이 집에서 나가요. 대신 제 어머니의 상자에는 손대지 마세요. 윤혜리는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시댁은 그녀를 쓸모없는 며느리로 몰아내려 했지만 혜리는 마지막까지 한 가지 물건만은 지키려 했다. 그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죽은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연구 노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남자 백도준은 혜린에게 말했다. 그녀의 가족이 빼앗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고. 한남동 언덕 위의 대저택 안에서 윤혜리는 남편 강민재의 셔츠 깃을 잡은 여자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은 너무 익숙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안아주던 친구 한서윤의 손이었다. 거실 중앙에 놓인 크리스털 조명은 차갑게 빛났고 긴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저녁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 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혜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린아, 오해하지 마. 서윤은 눈가를 붉히며 그의 뒤로 물러섰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혜린은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시어머니 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라. 내 품격까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다. 민재는 더 낮은 목소리로 우린 이미 끝났어. 서윤이는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했고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이 작게 속삭였다. 네가 먼저 이 집에서 외로워했잖아. 그 순간 혜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얼음처럼 가라앉았다. 이 집에서 나가요. 대신 제 어머니의 상자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민재가 아니라 명희였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혜리는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시어머니는 혜린이 어떤 드레스를 입는지, 어떤 말투로 손님을 맞이하는지, 어느 친척에게 먼저 인사하는지에는 날카롭게 굴었지만 혜린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 명희는 차갑게 웃으며 그 낡은 상자가 그렇게 중요하니 이혼하는 마당에 시집 물건과 내 물건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혜린은 가슴 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경계심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그 상자는 어머니 윤정원이 죽기 전 남긴 유품이었다. 작은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나무 상자, 빛바랜 연구 노트, 손으로 그린 꽃잎 그림 알아보기 어려운 비율표. 혜린에게 그것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그런데 왜 이 집 사람들은 그 상자를 알고 있을까? 왜 지금 남편의 불륜보다 그 상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민재는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혜린 앞으로 밀었다. 그의 손목에는 혜린이 결혼 첫 해 생일에 사준 시계가 그대로 있었다. 우습게도 그 작은 사실이 가장 아팠다. 사랑이 끝나도 물건은 남고 배신한 사람은 선물 받은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차고 있었다. 조용히 정리하자. 네가 원하면 오피스텔 하나는 마련해 줄게. 위자료도 상식선에서 챙겨주고. 민재의 말은 미안함보다 피곤함에 가까웠다. 혜리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손끝으로 밀어 돌려주었다. 상식이요. 당신 집에서 그 단어를 들으니 이상하네요.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혜린,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누린 게 얼마인지 잊었니? 네 어머니가 작은 공방에서 향초나 만들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눈 감아줬다. 그 순간 혜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어졌다. 모욕은 익숙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모욕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서윤은 민재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어머님, 혜린이 지금 충격이 커서 그래요. 라고 말했다. 혜린은 서윤을 보았다. 한때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던 여자가 지금은 자신의 빈자리를 예의 바르게 차지하고 있었다.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의 고급스러운 침묵을 찢었다. 서류는 제 변호사에게 보내세요.
제가 서명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해요. 민재가 낮게 한숨을 쉬며 끝까지 자존심 세우겠다는 거야. 라고 묻자 해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집 대문을 넘으며 말했다. 힘들어도 내 옆에만 있어 달라고. 그때 해리는 이 남자가 세상과 싸우는 줄 알았다. 이제 보니 그는 세상과 싸운 적이 없었다. 늘 세상의 편에 서 있었고 해린만 그 사실을 몰랐다. 자존심이 아니라 경계예요. 당신들이 제게서 뭘 가져갔는지 아직 저도 다 모르니까. 명희의 입가가 굳었다. 서유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손가락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해리는 더 말하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뒤에서 명희가 그 상자는 두고 가라. 이 집에 들어온 물건은 함부로 빼낼 수 없다. 고했지만 해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민재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해리나, 마지막까지 이를 키우지 마. 해리는 계단 위에서 멈추고 말했다. 이를 키운 건 내가 아니야. 침실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민재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던 같은 집안에서 그녀의 화장대 위 향수병들은 아직 가지런했고 결혼사진은 벽에 걸려 있었다. 해리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길이 갔다. 사진 속 민재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해리는 그 웃음이 거짓이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었다. 거짓보다 더 잔인한 것은 변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고 필요한 것만 넣었다. 신분증 통장 몇 벌의 옷, 어머니의 낡은 스카프, 그리고 침대 아래 숨겨둔 나무 상자. 상자를 꺼내는 순간 손끝에 오래된 약초 냄새가 묻었다. 쑥 백리향 말린 꽃잎, 그리고 어머니가 늘 손목에 바르던 은은한 향. 해리는 뚜껑을 열지 않고 품에 안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멈췄다. 해리는 숨을 죽였다.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다가 멈췄고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해리나 나야, 우리 잠깐 이야기하자. 해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서윤은 문 너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나도 네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어. 민재 씨가 먼저 힘들다고 했고 네가 이 집에서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나도 흔들렸어. 해리는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었을 것이다. 서윤의 눈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먼저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다. 혜린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었다. 그래서 친구의 거짓말에도 이유를 찾아주었고 남편의 무관심에도 피곤했을 거라고 변명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 문 너머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런데 네가 들고 나가려는 상자 있잖아. 어머님이 걱정하셔. 오래된 종이라면 습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고 혹시 회사 자료랑 섞인 게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 혜린의 눈빛이 달라졌다. 친구는 불륜을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상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혜린은 문을 열고 서윤을 마주 보았다. 너는 내가 아니라 그걸 보러 왔구나. 서윤의 얼굴에서 눈물이 아주 잠깐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복도가 놓여 있었다. 그 복도 끝 벽에는 강씨 집안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혜리는 그 안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서윤은 곧 표정을 되찾고 말했다.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나는 그냥 네가 나중에 곤란해질까 봐. 혜리는 상자를 더 단단히 안았다. 내가 곤란해지는 걸 걱정했다면 내 남편 침실에 먼저 들어가진 않았겠지. 서윤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가 곧 날카로워졌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좋은 사람인 척 침묵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은 숨이 막혔어.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한 곳을 찔렀다. 혜리는 정말로 너무 오래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방식이었다. 그래, 내가 침묵해서 너희가 편했겠지. 이제부터는 아닐 거야. 혜린이 낮게 말하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아래층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됐다. 내려와라.
명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해리는 확신했다. 이 집의 배신은 침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훨씬 오래전 어머니의 이름이 지워진 어떤 서류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몰랐다. 해리는 뒷계단을 이용해 내려갔다. 정문으로 나가면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집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지막까지 모욕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그럴 힘이 없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섰을 때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신제품 샘플이 시선을 붙잡았다. 강진그룹 계열 화장품 브랜드의 새 라인이었다. 해리는 무심코 한 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용기 안에 연한 녹색 에센스가 빛을 받아 흔들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숨이 또 섰다. 익숙한 향이었다. 어머니가 겨울마다 작은 공방에서 끓이던 추출액의 냄새, 말린 연꽃잎과 약숙, 아주 적은 양의 감귤 껍질 향이 끝에서 올라오는 배합. 어린 혜린이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는 그 향이 벤손으로 이마를 짚어주었다.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다. 너무 정확했다. 혜린은 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제품 설명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진그룹, 독자개발, 자연유래, 진정 포뮬러, 독자개발. 그 5글자가 혜린의 안에서 무언가를 산산이 부젬다. 그 향을 알아보는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혜린은 급히 돌아섰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집을 처음 방문한 사람처럼 어색하지도 않았다. 단정한 얼굴, 차분한 눈빛, 그리고 사람을 관찰하는 데 익숙한 듯한 침묵. 혜리는 상자를 품에 안고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백도준입니다. 세온바이오 대표.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다. 최근 강진그룹과 원료 공급 계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젊은 대표 업계에서 차갑고 무서운 협상가로 알려진 사람. 혜리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여긴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주는 그녀가 들고 있는 제품 샘플을 바라본 뒤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 주인을 속이고 너무 쉽게 이 집 안으로 들어왔더군요. 혜린의 손끝이 굳었다. 도주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정원 씨를 아십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혜린의 세계가 다시 한번 기울었다.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주는 그녀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깊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혜린이 겨우 묻자 도주는 코트 안쪽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었고 뒤편 간판에는 작은 연구실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다. 혜린은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어머니의 미소는 혜린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밝았다. 도주는 조용히 말했다. 제 어머니도 그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원료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사라진 뒤 두 집안 모두 무너졌습니다. 혜린은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 당장 믿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밤에 나타난 낯선 남자. 그는 진실처럼 말했지만 진실은 늘 대가를 요구했다. 당신은 나를 왜 찾아왔죠? 도주는 이번에도 숨기지 않았다. 강진그룹이 훔친 것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열쇠를 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재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민재의 시선은 먼저 혜린의 손에 들린 사진으로 그 다음 도준의 얼굴로 옮겨갔다. 백 대표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보다 불쾌감이 먼저 섞여 있었다. 도준은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 우연히 길을 안내받는 중이었습니다. 명희는 혜린의 품에 안긴 상자를 보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윤혜린, 그걸 내려놓고 가라.
해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큰 의문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었다. 왜요?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명희는 짧게 웃었다. 죽은 사람, 물건을 붙들고 있어 봐야 내 인생만 더 초라해진다. 그 순간 도준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혜린보다 먼저 나서지 않았고 대신 그녀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혜린은 상자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말했다. 제 인생이 초라한지 아닌지는 제가 정해요. 그리고 이 상자는 절대로 두고 가지 않아요. 민재가 다가와 손목을 잡으려 하자 도준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섰다. 힘으로 밀친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지만 민재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시죠. 민재가 낮게 말하자 도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정사라기엔 회사 자산과 관련된 냄새가 너무 진합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 작은 반응이 혜린에게 또 하나의 답을 주었다. 이들은 알고 있었다.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알고 있었다. 혜린은 그동안 자신이 무시당한다고만 생각했다. 가난한 집안 죽은 어머니, 조용한 성격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밀려난다고만 믿었다. 하지만 그 조롱 아래에는 다른 공포가 숨어 있었다. 그녀가 기억해내면 안 되는 이름, 그녀가 열어보면 안 되는 상자, 그녀가 맡아보면 안 되는 향. 혜린은 도준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면 뭘 알게 되나요? 도준은 잠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남편이 배신한 이유보다 더 오래된 배신을 알게 될 겁니다. 혜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보았다. 민재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아주 얕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도 혜린이 자신을 떠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이 집이 그녀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였다. 참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짓말. 그러나 그날 밤 혜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참는 것은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지워지는 방식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상자를 들고 낡은 사진을 손에 쥔 채 도준의 검은 차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명희가 그 문을 나가면 다시는 이 집안 이름을 쓰지 못할 줄 알아라. 고소리쳤다. 혜린은 차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다행이네요. 오늘 밤 처음으로 그 이름이 부끄러웠거든요. 도준이 조용히 차 문을 열어주었다. 서울의 밤은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번졌고 혜린은 자신의 손 안에서 어머니의 상자가 작게 떨리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상자 하나가 3개월 뒤 강씨 집안을 무릎 꿇게 만들 첫 번째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3달 동안 윤혜린의 이름은 강진그룹 집안에서 거의 금기처럼 다뤄졌다. 민재는 가끔 술에 취한 밤이면 휴대폰 연락처에서 그녀의 이름을 내려다보다가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고 명희는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혜린을 언급하면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으로 대화를 끊었다. 서유는 그 침묵을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자주 혜린의 흔적을 떠올렸다. 특히 그 낡은 나무 상자, 혜린이 그 상자를 들고 백도준의 차에 올라타던 장면은 서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배신당한 여자가 자존심 때문에 유품을 붙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명희가 비서에게 오래된 연구 기록과 윤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뒤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친구의 남편만이 아니었다. 그 상자 안에는 강씨 집안이 절대로 밖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었다. 혜린은 그 3달을 울며 보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울 시간이 없었다. 도준은 그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나 비밀 별장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판교에 있는 세온바이오 연구동 한쪽 외부인 출입 기록이
철저하게 남는 보안 자료실로 안내했다. 처음 며칠 동안 해리는 그가 자신을 보호한다기보다 보관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도주는 식사를 챙기고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지만 감정적인 위로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윤정원 씨 노트의 배합 순서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혹은 강진그룹 제품의 공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해리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다. 대표님은 제가 사람이 아니라 증거처럼 보이세요. 도주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증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죠. 그 말은 혜린에게 차갑게 들렸지만 동시에 그의 내부에도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는 혜린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어린 시절 혜린에게 그것은 예쁜 꽃 그림과 알 수 없는 숫자로 가득한 낡은 공책일 뿐이었다. 그러나 세운바이오의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스캔하고 성분명을 정리하자 그 안에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 진정 원료를 안정화시키는 독특한 추출 순서와 온도, 조절 기록이 들어있었다. 해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보았다. 좁은 공방에서 밤새 냄비를 지키던 여자가 가난해서 연구실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구를 빼앗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흔들었다. 어느 늦은 밤, 해리는 스캔 화면에 뜬 어머니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도주는 유리벽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시간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속에는 조사로 얻은 정보보다 개인적인 분노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도주는 혜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강진그룹 신제품의 원료 공급망, 과거 협력연구실 명단, 윤정원의 이름이 빠진 특허 초안까지 차례대로 보여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해리는 그가 밤늦게 혼자 옥상 정원에 서서 오래된 사진을 보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윤정원과 도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같은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다. 어느 날 혜린이 대표님 어머니도 피해자였나요? 라고 묻자 도준은 사진을 접어넣으며 피해자라는 말로 끝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했다. 혜린은 그의 눈빛에서 복수심을 읽었다. 그 복수심은 자신을 향한 친절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심하게 만들었다. 혹시 그는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강진그룹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을 찾아낸 것뿐일까? 그 칼이 바로 자신이라면 그녀는 또 한 번 누군가의 목적 안에 갇히는 셈이었다. 3달째 되는 첫 주 해리는 실험실 안쪽에서 처음으로 직접 배합 테스트에 참여했다. 연구원들은 그녀를 대표의 특별 보호 대상처럼 대했지만 해리는 손님처럼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숫자의 의미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은 연구원들이 아니라 그녀였다. 어린 해리는 어머니가 3번 저어야 한다고 말하면 3번을 세었고 불을 끄기 전 약속 냄새가 너무 강해지면 창문을 열어주었다. 쓸모없는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데이터의 빈칸을 채웠다. 이 순서가 아니에요. 감귤 껍질 추출액은 끝에 넣었어요. 엄마가 늘 향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혜린이 말하자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했고 강진그룹 제품 설명서에 안정화 단계와 어머니 노트의 기록이 거의 완벽하게 겹쳤다. 도주는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무거워진 얼굴로 말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개하려면 한 장이 더 필요합니다. 해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노트의 중간, 가장 중요한 배합 비율이
적혔을 법한 페이지 하나가 찢겨 있었다. 사라진 한 장은 혜린의 마음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녀는 처음 그 노트를 받았을 때부터 페이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실수로 찢은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도준의 자료를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 그 페이지가 없다면 강진그룹의 도용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 훗날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칼날만 미리 빼둔 것 같았다. 혜리는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 직후 시댁에 처음 들어가던 날, 명희가 유품 정리를 돕겠다며 상자를 열어보려 했던 장면, 서윤이 어느 날 공방 냄새가 그립지 않냐며 어머니 이야기를 지나치게 자세히 물었던 장면, 민재가 강진그룹 신제품 개발 회의에서 갑자기 그녀에게 어머니가 쓰던 식물 이름을 물었던 장면, 모든 것이 뒤늦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혜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페이지를 가져간 사람이 집 안에 있었어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 답에 도착해 있었다. 혜리는 그 사실이 불편했다. 대표님은 알고 있었죠. 도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의심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혜리는 세온바이오 자료실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민재의 전화를 받았다. 3달 만에 첫 통화였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에 반복해서 뜨는 이름이 이상하게도 더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혜린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어디야?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니었다. 혜린은 피식 웃었다. 그걸 물을 자격이 아직 있다고 생각해. 민재는 숨을 고르더니 백도준 옆에 있는 거 오래 못 가. 그 사람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강진그룹과 계약 싸움 중인 거 몰라서 따라간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다. 혜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민재는 그 침묵을 흔들림으로 착각했는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돌아와. 서류는 아직 정리 안 됐어. 네가 원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혜리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은 아직도 조용히라는 말을 좋아하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당신들이 편하니까. 민재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혜리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한편 강진그룹 본가에서는 서윤의 자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명희는 아직 그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집안 행사와 브랜드 홍보 자리에 동행시키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혜린이 입던 차분한 색의 옷 대신 더 밝고 세련된 옷을 골랐고 민재가 피곤해할 때마다 누구보다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나 홀로 방에 돌아오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명희는 어느 날 서윤을 서재로 불러 말했다. 윤혜린이 들고 간 상자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라. 서윤은 대답을 망설였다. 자신은 혜린의 친구였고 그 시절 혜린의 공방에도 드나들었다. 어머니 노트를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명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네가 민재 옆에 서고 싶다면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 그 말은 서윤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그녀는 늘 선택받기 위해 유용해야 했다. 친구에게도 남자에게도 부잣집 어른에게도. 결국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빠진 페이지라면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곳이 있어요. 혜리는 도준의 숨겨진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알려주는 진실만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세온바이오의 보안 시스템을 몰래 뚫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도준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를 하나씩 추적했고 그의 비서에게 공식 열람 신청을 넣었다. 담당 직원은 당황했지만 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제 이름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죠. 그 말은 곧 도준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그녀를 대표실로 불렀다.
통유리 밖으로 판교의 빌딩 불빛이 차갑게 번지고 있었다. 도주는 한참 말이 없다가 왜 저를 의심합니까? 라고 물었다. 혜리는 피하지 않았다. 대표님이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보여줬으니까요. 도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로가 드러났다. 모두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랬습니다. 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예요. 저는 또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도준에게도 예상보다 깊게 박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냈다. 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기 전 남긴 음성입니다. 강진그룹 내부자가 윤정원 씨의 연구자료를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혜리는 저장 장치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도주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걸로 강진그룹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지금은요. 도주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완벽한 협상가가 아니라 대답을 고르는 한 남자처럼 보였다. 지금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혜리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거짓말로 감싸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민재와 달랐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럼 다음부터는 제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진실은 제가 고를 거예요. 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강진그룹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신제품 라인 공개와 투자 협약을 겸한 비공개 연회를 준비한다는 초대장을 보냈다. 수신인은 윤혜린이었다. 봉투 안에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다. 돌아온다면 공개적으로 조롱하겠다는 뜻,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숨어 지내는 패배자로 만들겠다는 뜻. 혜리는 초대장을 들고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다. 도주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는 다른 방식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혜리는 초대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아니요, 갈 거예요. 도준의 눈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혜리는 어머니의 노트를 조심히 닫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내 침묵을 약점으로 기억한다면 이번엔 내 목소리를 기억하게 해야죠. 그 순간 도준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따뜻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인정에 가까웠다. 혜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3달 전 그녀는 버림받은 아내로 이 집을 떠났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연인이 아니라 빼앗긴 이름을 되찾으러 가는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윤혜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의 온도를 느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특급 호텔의 샹들리에는 지나치게 밝았고 대리석 바닥은 사람들의 구두 소리까지 선명하게 되돌려 주었다. 강진그룹의 신제품 공개 연회는 비공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이미 경제지 기자와 투자사 관계자 업계 인사들이 빈틈없이 초대되어 있었다. 혜린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의 낡은 반지를 목걸이 줄에 걸어 가슴 안쪽에 숨겼다. 옆에는 백도준이 있었다. 그는 검은 슈트 차림으로 한 걸음 뒤가 아니라 정확히 그녀의 옆에 섰다. 로비 끝에서 강민재가 먼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혜린보다 도준에게 오래 머물렀고 곧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정말 왔네. 혼자는 못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어. 혜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초대장을 보낸 건 당신 집안이에요. 내가 온 게 불편하면 처음부터 부르지 말았어야죠. 민재의 옆에선 한서윤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부드러운 크림색 드레스 과하지 않은 진주 귀걸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눈빛. 그녀는 혜린을 보자마자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린아,
이렇게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까지 서로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아직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백 대표님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 위험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주위 사람들이 들을 만큼 정확한 크기였다. 몇몇 시선이 곧바로 혜린과 도준의 팔 사이를 훑었다. 혜린은 서윤의 연기를 처음으로 밖에서 관찰하듯 보았다. 예전에는 저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어있는 계산이 보였다. 도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서윤 씨는 여전히 남의 선택을 걱정하는 척하며 판단하시는군요. 서윤의 미소가 얇게 흔들렸다. 민재가 도준을 노려보며 백 대표님 여긴 강진그룹 행사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분위기를 망치면 곤란합니다. 라고 하자 혜린이 먼저 대답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다이카. 그 말이 퍼지는 속도는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잉크처럼 빨랐다. 명희는 행사장 안쪽에서 다가오며 혜린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고 오히려 혜린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윤혜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날이다. 내 개인적인 원망을 들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천박하게 굴지 마라. 혜린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식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박했고 웃지 않으면 음침했고 웃으면 가볍다고 했다. 그 집에서 그녀는 늘 틀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가방 속에 어머니의 노트 사본과 성분 비교 자료를 넣어두고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 집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원망을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확인하러 왔어요. 명희의 눈매가 아주 조금 가늘어졌다. 무엇을? 혜리는 행사장 중앙에 놓인 신제품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저 제품이 정말 강진그룹의 독자 개발인지요? 명희는 웃었고 그 웃음은 혜린의 말을 가볍게 눌러버리려는 시도였다. 네가 화장품 개발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하니?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다. 민재는 그 분위기를 이용하듯 혜린에게 다가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 네가 여기... 혜린은 그 말에 잠깐 상처받았다. 사람의 마음은 훈련처럼 단단해지지 않았다. 3달을 버텼어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진실을 질투로 낮추는 순간은 여전히 아팠다. 그러나 아픔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당신은 끝까지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왔다고 믿고 싶겠죠. 그래야 당신이 덜 초라하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도준은 그 대화를 끊지 않았다. 그는 혜린이 스스로 서는 순간을 빼앗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혜린에게 힘이 되었다. 누군가 대신 싸워주는 것보다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믿어주는 시선이 더 큰 보호가 될 때가 있었다. 행사장의 조명이 낮아지고 강진그룹 화장품 계열사 대표가 단상 위로 올랐다. 대형 화면에는 연한 녹색의 에센스병과 함께 자연 유래, 진정 포뮬러, 전통 식물 추출 기술, 3년간의 자체 연구라는 문구가 차례로 떠올랐다. 혜리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 원료 설명은 어머니의 노트에 있던 순서와 거의 같았다. 약속을 낮은 온도에서 우려낸 뒤 연꽃잎 추출액을 안정화하고 마지막에 감귤 껍질을 넣어 향의 변질을 막는 방식. 발표자는 그것을 강진그룹 연구진의 혁신이라고 소개했다. 박수가 터졌다. 혜리는 그 박수 소리가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묻어버리는 흙소리처럼 들렸다. 도준이 그녀 곁에서 낮게 물었다. 지금 공개할까요? 그의 손에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이 있었다. 혜리는 단상 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도준의 눈빛이 움직였다. 왜입니까? 혜리는 명희가 박수를 치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긴장이 있었다. 저 사람들 중 누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봐야 해요. 지금 터뜨리면
꼬리만 잘라낼 거예요. 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와인잔을 들고 흩어졌다. 해리는 진열대 가까이 다가가 제품 샘플 하나를 손에 들었다. 향은 더욱 분명했다. 어머니의 함이 공방, 겨울 새벽 오래된 냄비에서 올라오던 흰 김, 그리고 10살의 자신이 식탁 아래 앉아 졸던 기억. 그 순간 누군가 옆에 섰다. 강진그룹 연구소장 오태석이었다. 해리는 결혼 생활 중 몇 번 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늘 혜린에게 정중했지만 오늘은 눈을 피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그 호칭에 혜린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사모님은 아니죠, 소장님. 이 향이 낯설지 않으세요? 오태석의 손이 와인잔을 잡은 채 아주 작게 굳었다. 향은 개발팀에서 여러 차례 조정한 결과입니다. 혜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정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가. 오태석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바로 그때 명희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를 끊었다. 오 소장 투자사 쪽에서 찾더군요. 가보세요. 오태석은 마치 구출된 사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혜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명희는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는 사람이었다. 명희는 혜린을 조용한 복도 쪽으로 데려갔다. 도준이 따라오려 하자 혜린은 눈짓으로 멈추게 했다. 이 대화는 자신이 직접 들어야 했다. 복도 끝에는 행사장의 음악이 흐릿하게 들렸고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내려다 보였다. 명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오자마자 표정을 바꿨다. 네가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알아도 모른 척해야 사는 일이 있다. 혜리는 가슴 안쪽에서 어머니의 반지가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꼈다. 제 어머니 이름도 그렇게 모른 척 하셨어요. 명희의 입술이 굳었다. 내 어머니는 자기 분수를 몰랐다.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한 기술 하나로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지.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그 말은 혜린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불이 붙듯 번졌다. 명희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단지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한 적이 있었다. 혜린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빼앗았나요? 명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곧 차가워졌다. 말을 가려서 해라.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면 네가 감당해야 할 게 많아진다. 혜린은 낮게 대답했다. 증거는 찾으면 돼요. 하지만 방금 어머님은 제게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명희가 혜린의 손목을 붙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을 놓으시죠.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명희는 손을 거두며 차갑게 웃었다. 백 대표는 이 여자를 어디까지 이용할 생각인가요? 윤혜리는 강진그룹에 대한 원망으로 판단이 흐려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싸움에 내세우기 딱 좋겠지요. 혜리는 그 말을 듣자 도준을 보았다. 그녀도 한때 같은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도준은 명희에게가 아니라 혜린에게 시선을 맞추고 말했다. 이 싸움의 앞에 설지 말지는 혜린 씨가 결정합니다. 저는 그 결정을 숨기거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혜린은 그 안에서 지난번 대표실에서 나눈 대화의 답을 들었다. 그는 적어도 오늘 밤 그녀를 방패로 세우지 않았다. 혜린은 명희를 향해 돌아섰다. 저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판단해요. 그리고 적어도 백 대표님은 제 어머니 이름을 지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명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일그러졌다. 그 표정은 분노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러나 진짜 균열은 그 직후에 왔다. 혜린이 행사장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서윤이 복도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끝낸 듯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혜린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너 정말 끝까지 할 생각이구나. 혜린은 피하지 않았다. 끝까지 한 건 네가 먼저야.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네가 피해자인 건 알겠어. 그런데 너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평생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어.
네가 아무렇지 않게 가진 것들이 나한테는 전부였어. 좋은 집안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과거 죽은 엄마의 추억, 사람들이 믿어주는 착한 얼굴. 난 그런 게 없었어. 해리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서윤의 고통이 진짜라고 해서 배신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 남편을 가져가면 내 인생이 생길 줄 알았어. 서윤의 눈이 붉어졌다. 적어도 내 자리보단 나을 줄 알았어. 그 순간 해리는 친구를 잃은 슬픔이 뒤늦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남았다. 내 자리. 서윤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를 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행사장 중앙에서는 곧 투자협약 서명식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강진그룹은 이 제품 라인을 발판으로 해외 투자금을 끌어오려 했고, 그 협약에는 세온바이오와의 원료 공급 조항도 얽혀 있었다. 도주는 혜린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오늘 서명되면 상대는 책임을 더 복잡하게 분산시킬 겁니다. 혜린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명희와 서윤의 반응에서 더 큰 배후의 흔적을 보았다. 만약 지금 자료를 터뜨리면 명희는 연구소장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윤은 자신이 몰랐다고 울 것이며 민재는 개인적인 불륜 스캔들로 모든 관심을 돌릴 것이다. 혜리는 단상 위로 걸어가는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자신이 어떤 역사의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박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리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멈추지 않아요. 대신 모두가 제일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내려오게 만들 거예요. 도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혜리는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이번엔 혼자 참는 게 아니니까요. 서명식 직전 혜리는 단상 가까이 놓인 방명록 테이블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VIP 참석자 명단 아래쪽 오래된 후원자 항목에 적힌 이름 하나였다. 최명희.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전신연구재단 자문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리는 숨을 멈췄다. 도준이 보여준 과거 자료 속 사라진 연구실을 지원했다던 재단의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다. 명희는 어머니의 연구를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 연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접근한 사람일 수 있었다. 혜린이 명단을 휴대폰으로 찍으려는 순간 민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네가 뭘 꾸미든 여기서 끝내. 혜린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이라면 이 손의 온도에 흔들렸을 것이다. 이제는 아니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멈칫했다. 그는 처음 듣는 얼굴이었다. 그 반응이 혜린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민재는 죄인이었지만 모든 죄의 시작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 단상 위에서 사회자가 강진그룹의 독자 기술이라는 말을 다시 외쳤고 박수가 터졌다. 혜린은 민재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 집안이 가장 화려하게 웃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기억해둬요. 무너질 때도 모두가 보게 될 테니까. 협약식이 끝난 지 사흘 뒤 강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유리병 너머로 흐린 서울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해외 투자사와 세온바이오 강진그룹 관계자들의 이름표가 가지런히 놓였고 화면에는 신제품 라인의 최종 공급 계약 안건이 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후속 회의였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공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윤혜리는 회의 시작 10분 전에 백도준과 함께 들어왔다. 검은 정장이 아닌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재킷 차림이었다. 누군가의 팔에 기대어 나타난 버림받은 전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참석한 이해관계자처럼 보였다. 민재는 그녀를 보자마자 굳었고 명희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민재의 보좌 명목으로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계속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도준이 차분히 말했다. 오늘 공급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 전에 선행 권리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백 대표, 이미 끝난 검토를 왜 다시 꺼내는 겁니까? 혜린이 조용히 대답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혜린에게 쏠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어머니 윤정원의 연구노트 사본, 강진그룹 신제품 공개 자료, 세온바이오 연구진이 작성한 성분 비교 보고서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혜린은 곧바로 화면에 띄우지 않았다. 먼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내용을 모르는 얼굴이었고, 연구소장 오태석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등이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혜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진그룹은 이 제품을 독자 개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배합 순서와 안정화 방식은 제 어머니 윤정원 씨가 15년 전 남긴 연구 기록과 일치합니다. 한 임원이 헛웃음을 흘렸다. 가족유품을 근거로 대기업 연구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혜린은 그를 보채지 않고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어머니의 손글씨와 강진그룹 내부 개발 문서가 나란히 떠올랐다. 날짜, 원료, 순서, 온도 변화, 마지막 향 조정 방식. 웃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명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비슷한 전통 원료를 쓰면 결과도 비슷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법률 자문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처럼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다. 혜린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3달 동안 울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오래된 연구재단 후원자 명단과 자문위원 기록이었다. 명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아래에는 윤정원이 참여했던 원료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가 적혀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도준은 혜린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은 그녀의 것이었다. 혜린은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니를 나중에 알게 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연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계셨죠. 명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민재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낮게 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질문은 진심으로 보였다. 혜린은 그 진심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다. 늦은 진심은 때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 오태석 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와이셔츠 깃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당시 자료 일부가 강진그룹으로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시받은 대로 검토했을 뿐입니다. 명희의 시선이 칼처럼 그에게 꽂혔다. 오 소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오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혜린 쪽을 보았다. 윤정원 씨가 직접 항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 전무님, 지금의 부회장님께서 내부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후 자료에서 윤정원이라는 이름이 삭제되는 걸 봤습니다. 민재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오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날까봐. 하지만 이번 제품이 다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출시되는 걸 보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혜리는 그의 고백을 듣고도 안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뒤늦은 양심은 어머니의 시간을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침묵의 벽에 첫 금이 갔다. 그 순간 서윤이 갑자기 웃었다. 모두가 그녀를 보았다. 웃음은 짧고 불안했으며 곧 눈물로 바뀔 준비가 된 얼굴이었다. 정말 대단하네 혜린아.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그런데 빠진 게 있잖아. 결정적인 배합 비율이 적힌 페이지는 없지 않아. 혜린의 눈이 서윤에게로 향했다. 명희의 얼굴도 아주 잠깐 변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다. 그 페이지가 없으면 결국 추정이야. 네. 어머니가 비슷한 연구를 했다는 건 알겠지만
강진그룹이 훔쳤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민재가 서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네가 백 대표님 옆에서 준비한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도 사람들이 따져볼 거야. 버림받은 아내와 강진그룹을 미워하는 경쟁사 대표가 만든 이야기라면. 해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우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순간은 차갑지만 선명했다. 서윤아, 나는 네가 그 페이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길 기다렸어.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해리는 파일 마지막 장을 넘겼다. 화면에는 흐릿한 보안 영상 캡처가 떠올랐다. 3달 전 한남동 저택 복도에서 혜린의 방 앞에 서 있던 서윤의 모습이었다. 이어서 2번째 화면에는 서윤이 들고 있던 작은 봉투와 그 봉투가 며칠 뒤 명희의 개인 비서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나타났다. 불법적으로 얻은 영상이 아니었다. 혜린은 저택을 떠난 뒤 자신의 방 앞에 설치된 보안 기록의 열람을 공식 요청했고 이혼, 소송 자료, 확인 절차 안에서 사본을 확보했다. 도주는 그 경로를 설명하는 서류까지 함께 화면에 띄웠다. 해리는 서윤에게 물었다. 네가 말한 빠진 페이지, 왜 네가 알고 있었을까? 서윤은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희가 낮게 말했다. 한서윤 입 다물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해리는 천천히 가방 안쪽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네가 넘긴 그 페이지에 사본도 있어. 엄마는 원본을 노트에 붙였지만 같은 내용을 작은 종이에 한 번 더 적어 상자 바닥에 숨겨두셨어. 나는 그걸 3달 전에야 발견했어.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에는 사라졌다고 믿었던 배합 비율과 윤정원의 서명이 떠올랐다. 그 아래 강진그룹 초기 개발 문서의 숫자들이 거의 같은 순서로 겹쳐졌다. 해리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강진그룹이 책임을 연구소장 한 사람이나 실무자 몇 명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제품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온바이오와의 공급 계약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해외 투자사에도 같은 내용을 공식 고지할 예정입니다. 도준이 그제야 말을 이었다. 세온바이오는 권리 분쟁 가능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원료 공급을 보류합니다. 또한 윤정원 씨 연구 기록의 공동 권리 확인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계약 조건은 모두 재협상되어야 합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짚었다. 백도준, 이건 협박이야. 도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확인된 위험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민재는 어머니와 혜린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혜린에게 다가왔다.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 질문은 혜린의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조용히 부셨다. 그녀는 그를 보며 슬프게 웃었다. 말하면 믿었을까요? 내가 당신 회사 제품에서 엄마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또 예민하다고 했을까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리는 이어 말했다. 나는 3년 동안 당신 집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당신이 힘들까봐,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그런데 내가 조용히 있는 동안 내 어머니 이름까지 지워지고 있었어요. 민재의 얼굴에 후회가 번졌다. 하지만 그 후회는 혜린에게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않았다.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어. 내 옆에 있으면 늘 내가 더 초라했어.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선택받고 싶었어. 혜린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살고 싶었다고 해서 내 삶을 가져갈 권리는 없어. 회의가 중단되고 투자사 관계자들이 급히 별도 논의를 요청하는 사이 명희는 처음으로 혜린을 따로 불렀다. 회의실 옆 작은 응접실이었다. 도주는 따라오려 했지만
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도 그녀가 직접 들어야 할 말이었다. 명희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지분이냐? 사과문이냐? 혜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이 여자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졌던 자신이 떠올랐다. 이제 그 얼굴은 더 이상 거대한 벽이 아니었다. 제 어머니 이름이 들어간 권리 확인, 제품 수익에 대한 정당한 정산, 그리고 공식 사과요. 명희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강진그룹을 상대로 그런 조건을 내걸어. 혜리는 낮게 말했다. 감히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그때 명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품위가 무너졌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강진은 무너졌어.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은 좋은 기술을 가져도 지킬 힘이 없었고 나는 회사를 지켜야 했어. 혜리는 숨이 막혔다. 그 말은 고백이었지만 사과는 아니었다. 혜리는 응접실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민재와 도준, 그리고 몇몇 임원이 서 있었다. 명희는 혜린을 따라 나오며 여전히 꼿꼿하려 했지만 회의실 안의 상황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해외 투자사 법무팀이 권리분쟁 검토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고 내부 감사위원회는 연구 개발 자료의 원출처 확인을 요구했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사과하세요.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보았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사도 집안도 더 망치기 싫다면요. 명희의 손이 떨렸다. 망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혜린을 향해 돌아섰다. 오래 버틴 자존심과 무너지는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무릎이 아주 조금 꺾였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굴복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남동 저택에서 혜린에게 고개를 들라 명령하던 그 여자가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윤혜린 씨, 윤정원 씨의 연구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혜린은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시작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소리였다. 도주는 그날 저녁 세온바이오 지하주차장에서 혜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혜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승리라고 부르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복수라고 부르기엔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도주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로 덮어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넸다. 혜린은 그것을 받아들고 말했다. 처음부터 저를 찾은 이유, 정말 강진그룹 때문이었죠. 도주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당신이 가진 노트가 필요했습니다. 윤정원 씨 이름을 찾으면 제 어머니 사건도 다시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래도 직접 들으니 가슴 한쪽이 아렸다. 도주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또 다른 침묵을 강요할 뻔했습니다. 혜리는 그를 보았다. 그래서 오늘 옆에만 있었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무너지면 바치려고. 하지만 당신 대신 서지는 않으려고. 그 말에 혜리는 아주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강진그룹 본가에서는 아무도 식탁에 앉지 못했다. 명희는 서재문을 걸어 잠갔고 민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혜린이 떠나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 돌아보지 않던 뒷모습, 다행히 그 이름이 부끄러웠다는 말. 그는 뒤늦게 알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을 품고도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떠나려 했던 사람이었다. 서유는 방 안에서 울다 지쳐 거울을 보았다. 혜린의 자리를 차지하면 자신의 초라함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더 작고 불안해 보였다. 같은 시각 혜린은 어머니의 나무 상자를 열고
바닥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를 다시 꺼냈다. 어머니의 글씨 아래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혜린아, 언젠가 네가 이걸 열게 된다면 절대로 네 목소리를 잃지 마라. 혜린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눌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자기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냈기 때문에. 강진그룹의 사과문은 일주일 뒤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경제지에 동시에 올라왔다. 문장은 조심스러웠고 법무팀이 여러 번 다듬은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윤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다. 강진그룹은 과거 외부 연구 기록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중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해당 연구자의 기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혜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사과라고 부르기엔 아직 부족했고 참회라고 부르기엔 너무 계산적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한 번 지워진 이름이 다시 활자로 찍히는 순간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세온바이오 회의실 한쪽에 앉아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펼쳤다. 종이 끝은 여전히 바스러질 듯 약했지만 그 안의 글씨는 누구보다 선명했다. 도주는 맞은편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공동 권리 확인 절차가 시작되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혜리는 노트를 덮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번엔 기다리는 이유를 아니까요. 그 과정은 화려한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혜리는 변호사와 연구 자문단을 만나고 오래된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고 어머니가 남긴 배합 자료를 현대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했다. 강진그룹은 최대한 책임 범위를 좁히려 했고 명의는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투자사들은 조건을 다시 검토했고 신제품 라인의 독점 출시 일정은 중단되었다. 세온바이오는 원료 공급을 보류한 대신 윤정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별도 브랜드 설립을 제안했다. 혜리는 처음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시장에 올리는 일이 또 다른 이용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도주는 그녀의 망설임을 재촉하지 않았다.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싸움의 끝이 꼭 사업일 필요는 없어요. 그 말에 혜리는 오히려 마음이 움직였다.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녀는 말했다. 만들게요. 대신 엄마 이름이 장식처럼 쓰이는 건 싫어요. 윤정원 연구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세온바이오 별관 한쪽에 걸린 날 혜리는 오래된 상자를 창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고급스러운 개소식도 언론을 부르는 행사도 없었다. 몇 명의 연구원과 도준 그리고 혜린만이 조용히 그 공간을 둘러보았다. 실험대는 아직 새것 냄새가 났고 유리병 안에는 약숙과 말린 연꽃잎 감귤 껍질이 정리되어 있었다. 혜리는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 공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했다. 아마도 기뻐하기보다 먼저 먼지를 닦고 원료 보관 온도를 걱정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혜리는 아주 작게 웃었다. 도주는 그 웃음을 보고 처음으로 긴장을 푸는 얼굴을 했다. 웃는 걸 오랜만에 봅니다. 혜리는 유리병 하나를 들어 향을 맡았다. 이 향을 맡으면 늘 슬펐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어떻게 다릅니까? 혜리는 천천히 대답했다. 돌아갈 곳이 아니라 시작할 곳 같은 냄새가 나요. 그 말에 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비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민재가 찾아온 것은 그날 오후였다. 그는 예전처럼 기사와 수행원을 데려오지 않았다. 강진그룹 로고가 박힌 검은 차도 아니었다. 평범한 세단에서 내려 연구실 입구 앞에 선 그는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혜리는 그가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피하는 것은 아직 그가 자신에게 상처 줄 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세온바이오 건물 뒤
작은 정원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한참 동안 손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되는 거 알아. 혜리는 조용히 그를 보았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너를 믿지 않았고 네가 조용히 견디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서윤과의 일도 어머니 일도 전부 내가 비겁했어.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느렸다. 혜리는 그 말이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늦었어요, 민재 씨.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이 아니라 거리감 있는 호칭으로 부른 순간이었다. 민재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못해. 그럴 자격 없는 것도 알아. 그래도 혹시 아주 나중에라도. 혜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니요. 저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정원 위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그래서 더 되돌릴 수 없는 말처럼 들렸다. 예전에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려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당신 옆에서 이미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사라지는 걸 몰랐고 나는 당신이 모른다는 사실까지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 결혼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혜리는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때로 다시 붙잡을 여지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았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사람 때문이야. 혜리는 잠시 도준이 있는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나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서윤의 소식은 며칠 뒤 들려왔다. 그녀는 강진그룹 관련 홍보 자리에서 모두 빠졌고 명의의 개인 비서에게 페이지를 전달한 정황 때문에 내부 조사에 불려다니고 있었다. 법적으로 큰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원했던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혜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통쾌함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았다. 어느 저녁 서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다. 혜리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분노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대답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예전의 혜린이라면 상대의 죄책감까지 덜어주려 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모든 상처에 친절하게 마침표를 찍어줄 필요는 없었다. 어떤 관계는 설명 없이 끝나야 더 정직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어머니의 노트 마지막 장에 새 메모를 붙였다. 오늘부터는 남의 결핍을 내 책임으로 착각하지 않기. 도준에게도 끝내야 할 과거가 있었다. 그는 혜린을 자신의 어머니가 잠든 납골당으로 데려갔다. 햇빛이 유리창을 지나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는 곳이었다. 도준은 오래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작은 봉투에 넣어 어머니 사진 앞에 두었다. 이제 이걸 복수의 증거로만 쓰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혜리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슬픔을 들었다. 도준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사람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모든 계약을 통제하고 모든 감정을 보류하고 먼저 진실을 숨겨야 자신이 다치지 않는다고 믿었다. 혜리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는 것을 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침묵을 거리로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그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혜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준은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린 씨가 원하지 않으면 저는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혜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붙잡지 말고 물어봐줘요. 정말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드라마처럼 한 번에 모든 상처를 고치지 않았다. 혜리는 여전히 어떤 밤에는 한남동 저택의 복도와 닫힌 방문, 서윤의 목소리를 꿈꿨다. 어떤 날에는 민재의 사과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떤 날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조용히 삼키지 않았다. 연구실 회의에서 불편한 조건이 나오면 반대했고, 도준이 지나치게 앞서서 결정하려 할 때는 멈추라고 말했다. 도준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걱정이 앞서면 차갑게 굴었고, 가끔은 혜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순서를 정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혜린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또 시작이에요. 그러면 도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갑자기 뜨겁게 타오른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오래된 습관을 알아보고 고쳐가는 느린 온기였다.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제품이 완성된 날, 혜린은 기자 발표회 대신 작은 시향회를 열었다. 초대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연구원들 몇몇 투자자, 오래전 어머니 공방을 기억하는 이웃 한 명, 그리고 도준. 투명한 병에는 강진그룹의 화려한 로고 대신 윤정원 연구실이라는 단정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혜린은 단상에 서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섰다. 이 제품은 복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숨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조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빼앗긴 것을 빼앗겼다고 말하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는 걸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강진그룹 연회장에서 들었던 박수와 달랐다. 누군가의 이름을 덮는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시 세우는 소리였다. 혜린은 병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다. 어머니의 냄새, 자신의 시간, 그리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미래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향회가 끝난 뒤 도준은 혜린과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멀리 한강 위로 번지는 불빛은 예전보다 덜 외로워 보였다. 도준은 난간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처음 만난 날 당신이 제 차에 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강진그룹을 공격했을 겁니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하게. 혜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날 당신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내가 뭘 잃었는지 모르고 살았겠죠. 도준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서로를 이용한 셈입니까? 혜린도 웃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도준은 대답 대신 코트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지 않았다. 반지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청혼도 없었다. 그는 다만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내일 아침 연구실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은 일찍 쉬어야 해요. 혜린은 그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극적인 약속보다 내일을 함께 생각하는 말이 더 믿음직했다. 혜린은 차를 받아들고 난간 너머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자신은 이 도시 어딘가의 대저택에서 이름을 잃은 채 살았다. 남편의 배신을 보고도 울지 못했고 친구의 거짓 눈물을 보고도 미안해했으며 시어머니의 모욕을 들으며 자신의 삶이 정말 초라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초라했던 것은 버림받은 자신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훔쳐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도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다. 도준이 낮게 물었다. 무슨 생각합니까? 혜린은 잠시 어머니의 상자, 민재의 마지막 표정, 서윤의 답장 없는 메시지, 명희가 숙였던 허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돌아오길 잘했다고요. 그 집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도준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지 않았다. 그저 놓지 않았다. 혜린은 그 작은 차이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다시 누군가의 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